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는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끌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방한한 릴라이언스 그룹 안바니 회장과 만나 차세대 반도체와 배터리, 6G,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10년 넘게 협력해온 만큼 향후 혁신을 이끌 핵심 전략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나무와 합병을 추진 중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기획한 스테이블 코인 지갑 비단 주머니를 다음 달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서비스 내용은 다음 달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5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1시 위성 13기를 탑재한 네 번째 발사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고도 600km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투입할 예정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하면서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텨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2% 정도로 낙폭을 만회하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연이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 쪽이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지표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어줄 거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즉 변동성이 어제 하루 동안에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좀 안정적인 추세를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상태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어제는 팜 농장 기업 인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건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제는 빚을 내서라도 AI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확실하게 연말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해봐도 좋을지 다양한 시각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준 금리 인하 플러스 AI 훈풍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하루 동안 장중에 크게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우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701포인트, 약 1.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S&P 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 올랐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S&P 500 0.7%가량 하락했고요. 다우나 나스닥 0.2와 1% 넘게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이제 온통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 10일 날 이제 결정이 나는데 CME의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그 전에 4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0.83%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 기대감이 인사 관련 보도가 전해지면서 더 힘을 얻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블룸버그는 백악관 국자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헤셋이 차기 연준 위원장의 어쨌든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헤셋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저금리의 어쨌든 기조에 더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배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탰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뉴욕 연준 존 윌리엄스 총재도 어쨌든 조만간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단기간에 급격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건 아마 알파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 주가가 1%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경신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상당히 지금 주가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제미나이지만 최근에 어쨌든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의 AI 칩을 사들이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알파벳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컴퓨터 비용이 이제 전문가들은 컴퓨터 비용이 이제 내려가면 수요와 사용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메타가 구글의 칩을 사들이는 지금의 상황은 그 흐름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전반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상당히 좀 향후에도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3%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이제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절대 우위가 흔들릴 수 있는 신호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플레이어들도 이제 2차 효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중심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순간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잘 살피면서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1강 체제에서 구글까지 추가가 된 2강 체제로 변화하는 시점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알파벳 4조 달러 눈앞이고요. 알파벳이 시총 4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수천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 반열에 오르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AI 시장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저는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넘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알파벳 주가가 323.65달러로 1.63% 정도 상승했었는데 사상 최고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3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가 눈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눈에 띕니다. 올해만 해도 약 70% 가까이 뛰면서 AI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MS 그리고 애플 세 곳뿐입니다. 현재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엔비디아와 애플뿐인데 여기 알파벳이 새롭게 이제 이름을 올릴지 시장에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챗GPT가 전 세계를 이제 이끌면서 구글이 AI 주도권 잃었다는 비관론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검색 시장도 조만간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사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을 이뤄냈고 자체 AI 모델 제미나이 3도 이제 앞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1위 기업인 웨이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1위 기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어쨌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알파벳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한층 달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버크셔가 사는 종목을 일단 눈여겨봐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온 만큼 이번에도 버핏 효과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리스크도 이제 상반기에 좀 털어낸 것이 약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사업이죠. 불법 도주를 판단하기는 했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 매각하는 강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주가와 기업 가치가 실제 실적을 앞질러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일부 경영진이나 전문가들은 1990년대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약간 여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픈AI나 엔비디아를 둘러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글이 캐시카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건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막강 현금 창출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금을 정말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AI 칩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검색 비즈니스 기반으로 한 AI 경쟁에서 우리한 고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조 달러는 조만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넘어서 5조 달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구글이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추가적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태주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큰 고객사로 있었던 메타가 그 고객사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애플 10년 만에 삼성 제쳤다이고요. 애플이 한 10년여 만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다시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 17 시리즈가 굉장히 호평받고 또 흥행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17 시리즈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트 리서치는 애플이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제 출시된 아이폰 17 시리즈가 미국과 중국 큰 시장이죠. 모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두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달러 약세로 인해서 신흥국 수요도 확대도 이제 애플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달러 약세가 되니까. 카운터 포인트가 어쨌든 진역하고 있는 건 2025년 아이폰 출하량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4.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6.4%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자, 핵심 요인은 뭘까요? 교체 수요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2020년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기기 교체 시기에 접어들었고 그 선택지가 다시 아이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중고 아이폰의 생태계입니다. 2023년, 2025년 2분기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중고 아이폰이 놀라지 마십시오. 3억 5,8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카운터 포인트는 이 사용자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이 새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전망 이런 것 같아요. 애플 공세가 더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 이제 폴더폰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보다 저렴한 아이폰 또 17E도 출시될 예정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에어보다 이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약간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2027년에는 아이폰의 대대적인 지금까지 뭐 디자인이 그렇게 개편이 안 돼서 사람들이 살 필요를 못 느꼈는데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폴더폰의 신제품 그리고 보급형 라인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변화까지 카운터 포인트는 애플이 2029년까지 세계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애플도 이미 이제 실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지난달 말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분기 매출이 1,4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폴드볼, 보급형, 디자인에 이런 것까지 이르기까지 애플이 준비 중인 다음 카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한데요. 자, 스마트폰 왕자를 놓고 양강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의 스마트폰 흥행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제네시스 미션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 패권을 그대로 잡아가기 위해서 제2의 스타게이트처럼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연방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제 임기 전에 AI 기업들이 전체 국방이라든가 전체 미국의 기간 산업들을 대신한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아예 그 자체를 좀 더 실행하고 좀 더 단단하게 묶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투 성격이 좀 강한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라든가 슈퍼컴퓨터는 AI를 한때 묶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국립연구소가 보유한 방대한 과학 데이터셋 그리고 에너지부와 보유한 초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연결하고요. 여기에 과학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 설계와 시뮬레이션, 가설 검증을 자동으로 돌리는 통합 AI 연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미션은 연방 정부의 데이터 창고를 열어 과학 발견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생명과학부터 핵융합의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신소재 연구까지 기존에 수년이 걸리던 과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며칠 또는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부는 미국 전역의 슈퍼컴퓨터와 국립연구소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AI 실험링을 이제 엮어서 이제 할 생각이고요. 로봇 실험실을 연동하는 폐쇄루프 플랫폼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연구 효율화를 넘어서 바이오테크, 핵에너지, 우주 탐사, 양자 정보,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 등 미국의 국가 경제 보건 안보를 직결하는 전략 분야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임 직후부터 이제 미국을 인공지능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AI 규제 속도도 이게 완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속도전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했던 AI 안정 행정명령도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추면서 속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무게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네시스 미션이 미국 차원에서 어쨌든 AI 맨하탄 프로젝트 2를 이어가기 위한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으면서 안전윤리 논의가 뒷전을 밀리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가 차원의 AI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 속도와 기술 패권을 모두 잡겠다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네시스 미션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이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글 칩, 엔비디아 우리가 낫다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해명하기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매출 채권 지연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제는 구글까지 덧붙여져서 구글과 관련한 TPU 해명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구글의 칩보다 엔비디아 칩이 한 세대 더 앞서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려를 일축시켜주는 멘트이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구글 TPU가 이제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미나이 3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구글이 한 오랫동안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 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에 대응하기 급급한 뭔가를 새로운 걸 내놓기보다는 급급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도 아닙니다. X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월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구글이 자체 칩과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AI 인프라 독주체계에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메타가 상당수의 부분들을 이제 TPU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는 구글이 성공을 기쁘게 생각한다. 구글은 AI의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글이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쟁 구도와 속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AI 칩 모델을 구동할 수 있고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자신들만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했고요. AI 생태계에 걸친 전반적인 퓨전 플랫폼도 자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가장 큰 단점은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걸 원하는 곳은 많은데 이거를 GPU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대체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각자의 AI 칩과 인프라를 경쟁을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좀 있고 주가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지금 점프를 해야 되는 시기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과 메타가 빅퓨전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세대 간의 차진간의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제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로 보여준다면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어쨌든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 인프라 왕좌를 둘러싼 경쟁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알파벳이 많은 준비를 해서 이번에 반격이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어쨌든 지금 TPU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도 상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알파벳만 보지 마시고 이걸 만드는 칩 제조사라든가 이거 역학관계 그리고 엔비디아를 만들고 있는 TSMC 역학관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의 해명 속에는 어쨌든 구글도 TPU를 계속해서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또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할 거다라고 이야기 내놓긴 했는데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양강 구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은 인리 현지팜 기업 인수로 밸류체인 강화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하나증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대규모 팜 사업 확장 전략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장만 키운 게 아니라 지금 종자 개발부터 정제 그리고 바이오 연료까지 팜 밸류체인을 모두 완성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6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이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를 팜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는 지난 11월 19일 자회사인 AGPA를 통해서요. 인도네시아 상장사인 삼포 에르나 아그로에 지금 인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분을 65.72%를 인수를 한 건데요. 투자 금액만 따져 본다면 8,300억 원가량 달합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칼리만틴 섬에서 지금 대규모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팜 종자 시장 점유율 2위라는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농장 면적만 지금 12만 8천 헥타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던 파푸아 지역 농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총 15만 헥타르 규모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여기서 한 가지 구조적인 장점을 짚었습니다. 두 지역의 생산 피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좀 겹치지 않고 분산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내내 생산량을 고르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수익성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에 확보한 농장들이 모두 RSPO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RSPO라고 한다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 없이 파묘를 생산하는 농장에게만 부여가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 신규 농장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RSPO 인증을 받은 기존 농장들은 그만큼 희소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왔을 때 가격적인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다는 점이 지금 하나증권의 판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같은 날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지역에 있는 발릭파판이라는 도시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묘 정제 공장 PTARC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하나증권은 이 공장의 완공이 이제는 포스코 인터가 파묘 가공 산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농장에서 팜 열매만 수확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걸 가공해서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됐습니다. 일단 이 PTAR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GS 칼텍스가 합작으로 만들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0%, 그리고 GS 칼텍스가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번 공장에 들어간 돈은 총 2,8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묘의 양은 지금 연간 50만 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장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동을 위한 원재료, 그러니까 팜 원유가 이미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포스코 인터가 연간 20만 톤 정도를 이미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40만 톤을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60만 톤의 파묘 원료가 포스코 인터에게는 생기게 된 셈이고요. 정제 설비를 풀 가동해도 공급에는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수출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팜 열매 재배부터 원유 생산 그리고 정제,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최종 판매까지 이제는 전 과정이 하나의 밸류체인 안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증권은 이번 인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에 인수한 삼포 에르나 아그로의 수익성이 꽤나 괜찮습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포스코 인터의 연결 실적에 포함이 된다면 전체적인 수익성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봤는데요. 파묘 생산 효율을 더 끌어올리게 되고 또 비용 구조를 정리하게 된다면 연간 약 4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인수와 정제설비 준공이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장기적인 전략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부터 2027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규모를 지금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팜농장 인수랑 정제 공장의 설립이 바로 이러한 투자 계획의 일부였다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밸류체인을 단순히 확장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계획된 로드맵대로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은 다른 투자 안건들도 앞으로도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증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6만 6천 원 제시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새롭게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1.76% 상승하면서 52,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수도 존재합니다. 파묘 가격이 변동된다든지 환율 흐름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책 같은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증권은 이번 인수와 정제설비 준공이 단기 실적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팜 종자 개발부터 팜 원유 생산 그리고 정제,
앞으로는 원료 공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밸류체인 안에 담아냈기 때문에 하나증권은 이 점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회로 해석을 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시너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전략적인 투자였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낫다고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월가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살펴보겠고요. 옴니클로라고 하면 이제 두드러기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9월에 유럽에 출시를 시작을 했고 이번에 유럽 주요 개국이 좀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해서는 각사가 오늘 일정상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둘러싸고 자금 전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빚을 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자가 승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AI 인프라 구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무려 2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1조 4천억 달러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자체 자금입니다. 즉 나머지 1조 5천억 달러 정도는 전부 외부 조달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가 뛰어들게 됐습니다. 사모대출 8천억 달러, 사모펀드는 3,500억 달러, 회사채는 2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월가와 빅테크가 같이 지갑을 여는 구조가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포모 때문입니다. 뒤처지면 끝이라는 공포감이죠. 이 투자의 흐름들은 메모리 업체에 유리한 이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와 다르게 AI 데이터 센터는 HBM 탑재량이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에 AI 데이터 센터 비용 중 10%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그중에서도 HBM이나 ESSD 같은 고부가 메모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430조 원 이상이 삼성전자로 흘러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내년 HBM 물량은 사실상 완판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이기도 하죠. 이미 AMD나 엔비디아 양쪽에 HBM3E를 공급하고 있고 HBM4는 요청한 모든 고객사의 샘플을 출하했다라고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보는 것보다 수요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삼성전자는 이 안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확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 흐름들은 당분간 꺾일 조짐이 없어 보입니다.
네, 확실히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과대 투자하는 게 과소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4분기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두 축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 폭등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HBM에 대한 물량 확대가 있겠습니다. 이 KB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무려 19조 원, 시장 컨센서스보다 33%나 높게 잡았습니다. 그 근거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일단 범용 디램 가격이 11월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하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HBM4 품질 인증을 연내 조기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봤고, 특히 이 안에서 DS,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2% 증가한 15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죠. 특히 DDR5나 ESSD 같은 전력 효율형 메모리는 AI 서버에서 사실상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가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두고 이익 증가는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 증가는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호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평택 5공장 2028년에 가동시킨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 경쟁 투자 같은 걸 큰 그림에서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경쟁도 삼성전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생산 라인 확충까지도 이 경쟁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먼저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패키징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을 쌓아올리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C, NCF, 그리고 SK하이닉스는 MR, MUF 방식으로 16단을 쌓고 있는데요. 이 20단 이상으로 이 초고적층으로 가게 된다면 양사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도 삼성은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경쟁과 맞물려 있는 게 또 삼성의 450조 원 투자입니다. 평택 5공장이죠. 이 삼성은 향후 5년간 R&D를 포함해서 국내에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P5 라인 배치입니다. 이곳에서는 6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 초대형 팹인데요. 10나노 6세대 디램과 HBM4의 메인 생산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가동 또한 2028년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피크 구간이 2025년에서 2028년 사이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HBM4를 본격적으로 쏟아낼 생산 기지를 만들어두겠다라는 큰 그림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한 발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늘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P5 공장 재개 가동까지 합의하게 되면서 HBM 시장 안에서 선점을 좀 해 나갈 수 있을지 HBM4 시장 개화 후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옴니클로 관련된 이야기 할 텐데요. 두드러기 치료제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사실상 퍼스트 무버 자리를 잘 좀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흐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옴니클로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된 오말리주마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작년에 유럽의약품청에서 허가를 받은 뒤에 올해 9월부터 북유럽을 시작으로 판매가 본격화됐고요. 이번에 독일부터 스페인, 영국, 프랑스까지 출시가 완료되면서 사실상 유럽 주요 시장은 대부분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네덜란드의 임팩트가 좀 큽니다. 출시되자마자 오말리주맙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병원그룹과 입찰을 따냈는데요. 그러면서 초반부터 점유율 기반을 잡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들어간 회사가 대부분 점유율을 가져간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셀트리온이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셀트리온은 나라별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영국처럼 입찰 중심 국가는 입찰 우위 확보 쪽에 힘을 주고요. 독일 같은 영업 중심 시장에서는 의료진이나 약국 접점을 넓히는 방식으로 맞춤형 집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출시는 유럽에서 최초 출시자로서 입찰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경쟁의의 시장 선점 효과를 얻으면서 점유율 확대한 구조가 유럽 전반에서 동시에 작용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관세 이야기 우리가 한창 했을 때 셀트리온은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던 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뉴저지 공장을 이미 인수를 완료를 했고 미국 안에서의 물량은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생산 라인을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좀 넓히면서 가격과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들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저지 공장은 설립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약가 규제와 관세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진 회장 또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큰 카드가 됐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능력만으로도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나올 제품들과 또 일라일렐리의 위탁 생산 물량까지 생각하면 증설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1차로 향후 3년간 11,000리터 규모의 배양기 3기를 신규 도입하고 미국 시장 수요에 맞춰 이후 동일 규모 3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총 66,000리터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증설에만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인수 비용까지 합치면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입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송도나 예산, 오창 등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을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신감을 표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잘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신약이나 ADC, 비만 치료제 등등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성장축으로 봤을 때 가장 본격적으로 확신의 성장축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의 중장기 로드맵은 크게 세 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쪽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안에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38년까지 총 41개의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허가 제품은 11개인데요. 2030년까지는 7개를 더 출시해서 18개까지 늘리고 이후에 매년 2~3개씩 추가하는 방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키트루다나 코센틱스 등 블록버스터 약물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올 연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ADC와 다중항체 신약은 올해 4개 후보가 임상에 들어가면서 총 10종 이상으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임상 단계만 10종 이상, 전체 파이프라인은 20종 규모로 키운다라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특유의 항체 기반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해서 신약과 CDMO를 함께 가져가겠다라면서 차세대 성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시장에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죠. 이 셀트리온은 4중작용 건구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단계에서 효과와 안정성 데이터를 쌓는 중이고 2026년에 허가용 전임상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GLP-1 계열의 효과 편차나 근손실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축과 함께 셀트리온은 4분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3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 영업이익률은 40% 내외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 합병 비용 부담이 3분기를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주력 제품 판매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고수익 제품의 성장세까지 더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4분기 영업이익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견줄 만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 내년 미국 보험사 세 곳과의 급여 협상, 전략적 M&A까지 언급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메시지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네, 미국 공장을 인수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유럽 시장 안에서는 퍼스트 무버로서 전략을 좀 취해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두나무의 합병 비율을 좀 조정을 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대3에 대한 교환 비율을 약간은 좀 조정을 하면서 두나무 쪽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합병 비율의 이슈의 출발점은 한마디로 누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았냐 이 부분에 좀 달려 있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큰 틀부터 보시면요. 네이버 파이낸셔널과 두나무는 서로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셔널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 합병 비율을 1대3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제 논의가 된 수치는 1대3.3에서 3.4라고 하는데요. 두나무 쪽의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준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또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1,800억 원이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1,000억 원 수준이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자산 규모 또한 두나무는 15조, 네이버 파이낸셜은 3.8조,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나무는 9,800억,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약 1,0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주주들은 배당을 늘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율대로라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 측이 통합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의결권은 네이버 쪽에 일부 넘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분은 두나무 쪽이 더 많고 경영권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구조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 결정 및 정확한 내용은 이제 오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합병 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총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정상으로는 이사회는 이제 오늘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에 대한 초읽기가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합병 비율을 조정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상자산과 간편결제는 굉장히 다른 섹터의 부분인데 두 회사가 왜 굳이 이렇게 한 배를 타려고 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유통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만드는 것보다 어디에서 유통되는지가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통의 키를 찾아야 되는데 이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업비트인 겁니다. 업비트는 한국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고요. 이 글로벌 거래 대금도 코인베이스급입니다. 결국 두나무라는 확실하고 거대한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반대로 두나무는 가상자산 규제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까지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파이낸셔널은 네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와 금융,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계열사 시너지까지 모든 것을 갖춘 회사입니다. 따라서 두나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곳, 그리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만들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게 바로 네이버 파이낸셔널이었던 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퍼즐을 채워주는 구조라 이번 합병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도 전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없이는 안 되고 두나무 역시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투자하기에는 네이버 파이낸셔널이 최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사회는 각자 열리게 될 거고 그 네이버 또한 같이 좀 열리면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오후에 아마 공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 진행이 착착 된다면 다음 단계로는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와 변수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일까요? 네, 사실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은 이 합병의 필수 조건에
가깝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스닥이어야 하는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 끝나게 된다면 두나무 주식이 전부 네이버 쪽 지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셔널은 비상장사입니다. 따라서 상장이 안 된다면 의결권 제한 혹은 지분 가치 산정에 대한 어려움, 투자 회수 불가와 같은 구조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반대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이미 코스피 상장사이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셔널을 한국에서 상장시키면 중복 상장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나스닥이 된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 안건에 상장 절차가 포함된 것도 아닙니다. 필요성에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 절차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들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과 간편결제의 결합이 금융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지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고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 강화나 독점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부 심사라는 관문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병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예상을 했던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셔널 이 두나무의 3자 합병설은 양측 모두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이버는 금융회사로 규제될 위험 때문에 두나무는 가상자산 주도권 문제 때문에 완전 합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단 이 두 합병은 기업 가치 합계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메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가장 문제가 됐었던 합병 비율은 1대 3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나무에 대한 비율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AI 랠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좀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구글이 주도하는 AI 진영이 새롭게 재편이 됐습니다. 구글이 자체 TPU를 외부에 판매하기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메타까지 구글의 AI 칩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6% 넘게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4월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과 경제에 대한 우려심도 깃들어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의 전략들도 세워봐야 되겠죠.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좀 강했던 미 증시에 반해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10월까지는 정말 쉴 틈 없이 올라왔던 그런 코스피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환율까지도 지금 1,500원을 넘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시장 역시나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어제 시장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복합적인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하고 국내 증시의 분위기, 최근에 온도차로 본다면 미국 증시는 조금 뜨겁게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도 상승세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증시였고요. 최근에 AI에 대한 거품론 때문에 뭐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또 꺾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또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증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주도주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인데 현재 국내 그 환율의 경우에 원달러 환율 역사적인 최고치가 나왔던 그 시점이 물론 이제 과거 2008년도를 제외하고 이제 올해 4월 8일 날 최고점이 나왔던 자리였거든요. 4월 9일 날. 근데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대에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저점에 머물렀던 그 정도의 그 지수권대에 현재 환율이 머물러 있는 상태죠. 지금 환율과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과거에는 이 환율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을 때 2000포인트대, 뭐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환율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과거에 주가가 2000포인트대에 있던 그 환율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여전히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어도 여전히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 중간 조정 과정이라고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이유는 과거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시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상승량과 지금의 상승량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바지 3차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흔들렸던 그 과정, 지금도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일단은 개별적인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단 올라왔고 최근에 동향을 본다면 미국 증시가 올라왔을 때 장 초반에 올라가요.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은 이제 유지를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는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을 아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가지 포인트를 일단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국내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는가 종가까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출발 이후에 이걸 유지를 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유지라는 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켰을 때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하방이 좀 잡히고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주도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만한 다른 주도주들 역시나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환율 구조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박스권 장세가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지는지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아까 앞서 브리핑에서도 좀 말씀을 해드렸지만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원래 엔비디아 중심의 GPU에서 구글 중심의 TPU로 좀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고 반대적으로 구글 관련주로 꼽히는 뭐 이수페타시스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좀 반도체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아침 뉴스를 보시면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빼고 다 올랐다. 네.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낙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종목들의 이 상승폭이 꽤 크게 나온 그런 장이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빠진 가운데서도 이제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사실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사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밀접한 영향을 보이는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이제 피해주라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시장의 개편이 사실 엔비디아의 GPU에서 그리고 구글의 TPU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TPU가 이번에 제미나이 3.0을 통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 쪽에서도 이 TPU에 대한 이제 수주 계획을
계획이 있다라는 어떤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GPU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AI 쪽에 대한 추론 부분도 있지만 영상 제작이라든지 편집 그리고 또 게임 이런 여러 군데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T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 쪽에 대한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U 같은 경우에는 이 범용성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가격이 싸고 전력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판도가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AI 랠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중심을 좀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구글이 그 흐름을 견인하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구글이 자체 TPU를 외부로 판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메타까지 구글의 AI 칩 투자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때는 6%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양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1% 상승하면서 3,8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 상승하면서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엇갈린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8%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2% 떨어집니다. 사실 어제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2% 하락 마감하면서 좀 마감을 하기도 했고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은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그동안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혀왔던 SK하이닉스가 오늘장 안에서는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8% 강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06%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상장하고 나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다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알테오제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1.4%대 강세, 그리고 펩트로는 지난번에 15%대 좀 큰 폭의 낙폭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장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빼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같이 팔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 시장 모두 지금 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아침에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승의 유지가 되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네. 아침에 올려놓고 나서 이제 후반에 좀 빼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수를 하면은 좀 물리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이 상승을 출발했는데 이 안에서의 수급도 엇갈리고 있고 종목들의 온도도 좀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2% 정도가 밀리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도 다른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주도주 쪽에서의 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국내 증시에도 약간의 이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 결국은 IT 업종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9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업종으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1,200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거의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전체 매도 금액 대비했을 때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화학 업종이라든지 제약 업종,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업종, 그리고 그 외에도 건설이라든지 유통, 이런 쪽에서 매수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파로 인해서 지금 IT 쪽에 특히나 하이닉스의 매도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수급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21일 날 2조 8천억대, 뭐 지난 금요일이죠. 이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가 그다음 월요일 날 7천억대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 1,0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점점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약간의 우려감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매도가 뭐 더 확대되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이렇게 초반에 매도가 나왔던 건 조금씩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에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아침에 출발했던 이 시장의 상승장, 그리고 이제 초반의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폭은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환율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가,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를 이상해서 끝매짐을 해주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요. 그게 확인되면 그때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파로 인해서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12% 떨어지면서 50만 8천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지금 이 50만 원 선을 좀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수 자체도 아까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들까지도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내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우주항공 쪽도 좀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 이슈가 끝나게 된다면 좀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무래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담당을 했다라는 게 이제 뭐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게 됐는데 발사는 아마도 이제 내일 새벽쯤에 아마 발사가 될 예정인데요. 발사가 성공이 됐을 경우에 뭐 일시적으로 한 번의 수혜가 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반대의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세론으로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현재 주가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후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패 성공에 대한 어떤 기로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 반등이 주고 나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장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장에서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반영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반영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세론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오늘 장에서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없다. 뭐 현재 수준에서는 선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이슈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좀 꼽히고 있고요. 내일 발사가 이제 성공인지 또 실패인지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오늘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 비율 결정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하고 두나무의 합병 이슈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코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하고 두나무 합병, 이 네이버가 두나무를 합병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은 두나무는 이제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최대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를 합병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선두에 오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두나무의 합병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아요. 오늘가 이제 26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주식 교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 네이버 쪽에서는 뭐 찬성이게 주주들은 찬성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두나무 쪽에서는 두나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격성 자금들이 또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가 이제 26일 날 오늘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네이버가 지금 진두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약간의 거론됐던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오히려 이제 피해를 좀 입을 수 있고 네이버 쪽의 경우에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진척이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가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생겨난다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나무 쪽에서는 일부 합병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상대적으로 방산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현재를 재건주는 탈출의 기회로 보고 방산주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또는 SY, 현대코퍼레이션,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재건주들이 많이 빠져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갔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이 종전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종전이 합의가 되기까지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예측을 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건주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재건주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재건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이 기업들이 정말 재건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이제 미국이고 미국의 모든 결정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일시적인 테마일 뿐이고 이로 인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차익 매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빠져나오는 이 탈출의 전략으로서 매도를 해서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 전쟁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 합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은 크게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제 수주가 많이 발생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정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다시 안주를 하게 됩니다. 다시 또 구도로 가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이제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수주 전망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떨어진다라고 해서 방산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건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주들은 이번에 많이 올라간다면 빠져나가는 기회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들 역시나 좀 종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에 대한 수주 이야기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하락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주 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 한때 마스가로 인해서 큰 기대감을 받고 올라오다가 이제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15만 원 터치했다가 지금은 11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좀 추세가 전환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대규모 큰 이벤트들이 이번에 다 맞물렸기 때문에 수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만큼 크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11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조차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주라고 하지만, 조선주의 경우는 이미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외 수주에 대해서도 예전에 해외 수주 물량들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재료들이 많이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탈출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뭐 떨어졌을 때 이거 매수를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의 흐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도주의 교체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미 많은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좀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탈출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시선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큰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고 선물 쪽에선 들어와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플러스권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다소 좀 불안하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맞아요. 보였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 매수세가 매도세로 바뀌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들이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며칠을 이제 돌이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발을 좀 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빼는데 그럼 왜 시장에 받쳐지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요.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떠받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프로그램 매수단에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지난주 월화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날은 개인이 지난주 화요일 날은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렸죠. 그렇다라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의 중심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오늘은 조금 2차 전지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2차 전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이 수급이 과연 어떤 수급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두 번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또 밀리면서 기술적 반등이 될지는 오후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궁금하실 테니까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전에 지금 2차 전지 상승은 별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장세에서 오후에 만약에 오늘 지금과 같은 모습이 유지가 된다라면 2차 전지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50% 이상,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만 원까지 갔던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갔던 게 지금 7만 7천 원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배 낮고 2배 난 거에서 50% 조정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기준으로 7만 5천 원만 유지가 된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가능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 반면에 오후 들어서 만약에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거는 조금 어제 사신 분들 운이 좋은 분들에만 국한하는 것이지 2차 전지가 반등세를 나타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오후에 어떻게 견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 외에 빨간불을 켜는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과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도 좀 크게 갈리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외적인 호재만 있으면 현물 쪽으로 따라 들어올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물 포지션이 지금 일정치는 않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들이 선물 매도가 아침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현물 사고 선물 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이제 현선물에 따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에 있어서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좀 발을 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이제 물론 외도독 현상에 따라서 선물이 현물을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선물의 영향력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선물의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추세적으로나 아니면 요 며칠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현물 쪽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르기는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않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외국인도 환율 때문인지 시원하게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반적인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일단은 괜찮을까요? 분할 매수를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종목을 고를 때? 그렇죠.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부터 제가 이제 서울경제 나오면서 계속 기다리십시오, 조금 맞아요.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뷰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제 매수 시점이 다가오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제가 1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11월 말, 12월 초, 12월 중순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한두 주 정도는 좀 참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시장이 이러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그래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난 어떤 매수 버튼을 눌러야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1순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밀려있는 기존 주도주들, 조방, 원전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렇게 주도주가 될 것인데 왜 밀렸어?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내년도에도 이 수출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고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들의 그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낼 거고 올해 이들 기업 배당 얼마 줄까요? 글쎄요. 이익이 많이 났죠. 많이 일단 났죠. 이익이 많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났으면 올해 배당 많이 주겠죠. 네. 저는 그 배당도 놓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연말에. 때문에 배당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야 배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우리가 올해 내내 조방 원전을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익이 많이 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연말 배당을 노리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조방 원전, 그러니까 원전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익이 아직 안 났으니까. 물론 이제 듀에빌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만 일부 이익이 많이 난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서로 물려도 조방 원전은 반등의 기미가 보일 수 있겠죠. 네. 다른 것들 물리는 것보다 조방 원전에서 물리는 것이 지금 들어간다라면 만약에 현실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조방 원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개장하고 나서 반응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리튬 쪽이 좀 더 강하긴 한데 하이드로 리튬이 한 11% 상승하고 있고요. 뭐 LG 엔솔, 삼성 SDI도 한 2에서 3% 정도 상승세 나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앨범알이 한 8%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지주사입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연내 처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 또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1강 체제에서 구글까지 2강 체제로 갈 수 있을지 AI에 대한 지도가 일단은 바뀌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에서의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2차 전지 전략은 좀 주셨어요. 오후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강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트레이딩 가능 구간으로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리튬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일단 리튬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되게 가벼운 테마로서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 전망 밝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이쪽 안에서도 조금 더 무게감을 두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에서 리튬사에 대한 이제 좀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고,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가 좀 강한 건데,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급이 조금 줄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그런 판매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밀가루, 칼국수 얘기 많이 나오죠.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외식 물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게 칼국수다라고 요즘에 이번 주에 뉴스를 장식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칼국수 가격을 올려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국수가 10,000원 넘어가면 과연 사드실 수 있겠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가격 저항력이 있는데 우리가 라면이 5,000원 넘어가면 좀 사 먹기 좀 어려운 네. 현실적인 얘기예요. 뭐 사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접근 못 하는 거죠. 짜장면 10,000원?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과연 기업체들이 받아주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2차전지가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2차전지 업계가 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느냐? 그거는 조금 별개로 본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시장은 펀드멘탈보다는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면이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수급이 과연 오후까지 들어오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되돌이표를 얘기해서 수급으로 돌아왔는데, 리튬에 대한 어떤 관심, 글쎄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짜리 뉴스였다라고 본다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리튬 가격이 꾸준히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산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좀 봐야 되는데, 2차전지는 정말 여러 가지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캐즘 극복의 이유를 찾다가 ESS에서 찾다가 이제 리튬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맞아요.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인데, 네. 이익보다는 내러티브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수요 극복이 좀 그 단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략 세우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튬 안에서도 종목 하나 좀 보고 넘어가 볼 텐데 포스코 홀딩스 보면 어떨까 해요. 얼마 전에 리튬 광산 지분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매출 비중이 어디가 높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색채를 좀 판단하게 될 텐데 이쪽은 철강 쪽으로 보는 분들이 아마 좀 더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상단에 대한 리밋은 항상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7월 달에 있었던 34만 원 선에서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고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포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튬이 올라갈 때는 철강을 무시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철강에 이제 하는 거고 포홀이 이제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죠. 네. 202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될 투자한다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더해서 리튬 광산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반영된 주가가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거기에 이제 매물대를 이제 만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건 30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좁은 박스권 내에 10% 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매매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확히 바닥에 잡아서 정확히 고점에 팔아야 10% 남는 거죠. 맞아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박스권이 있어야 그 안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데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를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네. 추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가 2배 올라갈 때 포홀은 26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대략 한 20% 정도, 그러네요. 30% 정도밖에 못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거운 포홀을 살 것인가, 가벼운 LNF나 에코프로 아니면 성일의 하이텍 같은 종목을 살 것인가. 물론 지금 리튬 얘기하다 지금 자꾸 종목이 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10% 낼 때 다른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20%씩 수익이 낸다라면 그쪽 가서 그쪽 붙는 가야죠.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종목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포홀은 30만 원 안착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고요. 사실 오늘 석화 쪽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자율 통폐합과 관련해서 대산 NCC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렇게 지수 대비 선전하는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결국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은 이제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두 기업이 합쳐지면 네. 일단은 관리부서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인력 같은 경우도 또 한쪽만 있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기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가벼운 뉴스가 있고 무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 가벼운 뉴스는 실적이 좋아졌다. 이건 가볍죠. 앞으로 단기간에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 가볍죠. 구조조정 같은 경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도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네. 석유화학 업계는 중장기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이 뉴스에 반응해서 나타낸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석화 기업과 관련된 내용 오늘 좀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확인해봤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수장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밑에서는 땡큐. 근데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벌써 50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쯤이면 자리를 잡아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원 밑에서 사셨으면 9만 8천 원도 갔고 9만 7천 원도 갔으니까 좀 나왔죠. 근데 그렇죠. 하이닉스를 제가 55만 원에 사십시오, 50만 원에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55만 원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10%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이닉스는 저도 맥이 안 잡혀요. 아직도 하이닉스는 50만 원을 일단 50만 원 정도에서는 저점을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삼성전자처럼 50만 원 이하에서 모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더 약해졌어요. 올라갈 때는 더 강했던 애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하죠. 네. 삼성전자는 상당히 강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나쁜 건 아니에요. 어제 이제 TPU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결국 HBM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맞아. 거기에 대한 악재를 보일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지금 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일단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이닉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이닉스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팔기는 애매해요. 57만 원에 팔아서 49만 원에 사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하이닉스는 보유의 영역이지만 매수 시점이 보이는 순간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서울경제 나올 때마다 하이닉스는 좀 유심히 봤다가 그 매수 시점을 좀 잡아드리겠는데 45만 원 조금 부근 만약에 푹 한번 밀리면 와, 50만 원에서 네. 푹 밀리면 그때는 매수 시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하이닉스는 약간 조금 보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긴 해야겠네요. 벌써 50만 원까지 지금 딱 언저리에 예, 걸쳐져 있어서.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큰 음봉 4개가 붙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이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안 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음봉 4개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하루 정도는 빨간 양봉이 한번 나왔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네요. 팔자에 대한 욕구가 너무 좀 큰 게 아니겠나. 어. 저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나란히 음봉 4개가 딱딱딱딱 붙어 있는 그렇죠. 상태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구글 쪽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예. 구글 TPU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HBM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TPU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무게감을 두면서 가지고 가야 될까요? DPU가 될지 GPU가 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경쟁인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MLCC라든지 PCB, 그다음에 DC 본더,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그리고 HBM 이런 쪽들은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PU가 되던 GPU가 되던 어차피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회사가 좀 다른 겁니다. 한쪽은 이렇게 주먹처럼 계산하고 한쪽은 이걸로 계산하는 건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것은 이 두 개가 다 어디 있죠? 차용주라는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차용주 몸이 저기 MLCC, PCB, TC본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몸을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네. 단지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리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단기간에 어제 이제 갭으로 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덕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들까지 종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11월 달에 종목이 안 된다, 정말 장 빠진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은 11월 달에 전혀 안 빠졌어요. 전혀 안 빠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추세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 단지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갭으로 한번 떠가지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를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HBM 아직 콜테스트 제대로 납품했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없죠. 단지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D램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왜?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D램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TPU가 됐던 GPU가 됐던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 유리기판까지는 안 가요. 유리기판까지는 안 가던 거지만 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쪽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 틈새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도 틈새 전략으로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좀 네.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안에서 에이직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장 덜 오른 쪽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하우스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쪽은 눌림이 나오면 미래를 좀 본다면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소장님 어떤 시선 갖고 계실까요? 일단 뭐 미래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데 잠시만요. 디자인 하우스. 예,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은 이거는 지금 이것도 좀 무거운 지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뭐죠? HBM에서 수익을 그렇죠, 내고 그렇죠. 있죠. HBM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향후 미래 먹거리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에 이제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쵸. 내러티브는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살아 있고 하이닉스가 끊임없이 가면서 하이닉스를 못 사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를 못 사는 상황,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유리기판, CXL,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한 관심들을 보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돈 버는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버는 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 그러네요.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라고 보면 상당히 강세장이다로 얘기하기 어렵죠. 네. 강세장이라고 그 일부 종목, 일부 섹터만 지금 강한 섹터이고 그 또한
지금 이제 꾸준히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아직 디자인 네. 하우스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짧게 지주사 쪽도 잠깐 좀 볼까 합니다. 지주사 하면 또 두산 종목도 100만 원 터치 이후에 지금 한 80만 원, 83만 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주사 하면 자회사 똘똘하게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을 텐데 그럼 또 두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100만 원 터치 후에 지금 구간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황제주 이상의 매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산과 네. SK를 한 그룹으로 보고요. SK 스퀘어와 네. 삼성물산을 한 그룹으로 보면 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두산과 SK는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만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낮아져 있고요. 네. SK 스퀘어와 삼성물산은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고점을 돌파하려고. 돌파하려는 모습을 주식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사 단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연말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네. 분리과세, 상법 개정은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면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차트가 살아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우리가 두산이라든지 SK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제 방송에서 그 종목만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인기를 끌었었던 종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면 주가가 낮아져 있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 삼성물산 같은 경우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 오늘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추세적으로 참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정받은 건 쉽게 사지만 올라가는 건 못 사지만 올라가는 애들이 더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전에도 삼성물산을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때 매수가 그 당시 가격이 18만 9,900원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올라와 있죠. 오늘도 23만 7,500원 흘러가고 있고 그때 저도 열고 깜짝 놀랐던 게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선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있는 차트를 조금 더 따라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지주사까지 잘 살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루 걸러 하루 AI 버블에 대한 조짐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구글의 AI 칩 TPU에 대한 기대감이 돌면서 기술주 전반의 온기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서 엔비디아나 AMD는 하락세를 뒤집지 못하는 등 기술주 안에서 일부 투심이 좀 미세하게 엇갈리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이 AI에 대한 훈풍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897선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6.92포인트로 1.27%, 코스닥이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이 다시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도 외국인이 덜어내겠구나라는 분위기들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기관과 함께 매수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매도세가 좀 큽니다. 2,7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상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 홀로 201억 원가량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설업이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사실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부담 때문에 한동안 좀 짓눌려 있었는데요. 요즘은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살짝씩 들려오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겠죠.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거의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기계, 서비스업은 3%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유통업도 2%대의 오름세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전자가 지금 0.13% 소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사실 앞서 확인했듯이 AI 기술주가 온기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흐름을 온전히 좀 받아가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뒤집지 못한 것도 영향을 좀 주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자면요. 오늘 금융이 일단 1.92%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도 오늘 코스닥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조금 강하게 올랐던 업종, 특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대부분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 제조와 금속까지도 1%대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운송장비와 부품 쪽이 0.83% 내리고 있고 비금속 또한 0.67% 하락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 투톱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안을 조금 들여다봤을 때는 수급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부터 좀 살펴봤을 때 SK하이닉스 지금 5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2.79%의 좀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간의 거래일 동안 소폭의 하락세 보여줬는데 오늘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내에서는 외국인도 오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것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대로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0.5%의 강보 합권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99,8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제 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이 구글의 TPU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4%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TPU 핵심 밸류체인 기업이죠. 어제 구글의 수혜를 제대로 봤었는데 오늘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하면서 이틀간의 거래일 동안 20%대의 급락세를 연출해줬습니다. 물론 이런 한시적인 조정은 이미 예상되어 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좀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ADC 후보 물질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파악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대의 강세 흐름 시연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도 3%대 오르면서요. 53,3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노타가 20%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노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게 됐죠. 자체 기술인 AI 최적화 기술을 지금 엑시노스 2500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노타가 오늘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46,200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문온시아입니다. 오늘 면역 항암제 테마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이문온시아도 14%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알트 또한 3%대의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앱코프로도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2.53% 오르면서 77,1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제약 쪽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G2G 바이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86% 오르면서 79,2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가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시총 상위 기업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 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만 4천 원,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반도체 약간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오늘 원전 쪽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SMR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겠다, 진출을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면서 원전 테마 오늘 같이 받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일부 제약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좀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과 관련해서 교환 비율이 오늘 오후장 안에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